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글로벌 인터뷰 함께 할 테고요. 저희가 이제 광고 나오는 동안에 우리 또 허 교수님께서 저에게 또 너무 칭찬을 해주셔서 기분 좋게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강대에서 가장 훈남으로 유명하시다고. 제가요? 네. 아, 그 작가님한테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네. 들으셨군요. 아니요, 네. 그냥 제가 한 말인데. 아,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까? 어제 질문지가 왔는데 네. 질문지 제목이 서강대 최고 훈남 허준영 교수님 이렇게 질문지가 왔는데 그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제가 최고 훈남이면 서강대가 근데 큰일 나죠. 그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나 봐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보다 훈남이신 분들 많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훈훈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반기 매크로 상황으로 자산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허 교수님 또 모셨는데 상반기 지금까지 스코어를 따지면은 사실 우리나라 뭐 아시아권에서 꼴찌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전 세계 꼴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뭔가 다 변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주식도 그렇고 원자재 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상반기 좋은 쪽으로 변화가 많은 거고요. 좋은 쪽 변화. 네. 제 생각에는 뭐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논외로 하고 네. 보면 전반적으로 올 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혹은 2023년 말에 우리가 2024년을 바라봤을 때보다 2024년이 생각보다 적어도 매크로적으로는 좋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특히 좋으면서 미국의 기업 실적, 특히 방금 전에도 뭐 말씀 많이 하셨지만 네. 어쨌든 간에 AI 발, 반도체발 뭐 이쪽 지금 기업들 실적이 워낙 좋은 상황이어서 그렇죠. 이것들이 뭐 전반적으로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올해 권역별로 보니까 미국은 생각보다 좋고요.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유럽도 생각보다 뭐 아주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나은 방향으로 좀 나가는 것 같고요. 낫더라고요. 나아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럽은 또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장이 좋은 게 또 있는 것 같고요. 중국도 생각보다는 잘 풀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 네. 작년 말에 올해를 봤을 때 한 기관에서 한 전망치를 제가 그냥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보면 세계 경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둔화할 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작년에 3.1% 정도 성장했는데 올해는 2.7% 성장할 것으로 IB들이 평균적으로 예측했으니까 둔화할 거다라는 게 맞는데 밑에를 보시면 통화긴축이 금융비용 증가, 대출 여건 악화 등 성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 뭐 물론 미국에 대해 생각하면 맞는 얘기긴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 맞는 얘기긴 한데 그렇죠. 생각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사항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딱 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23년 4년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를 불과 한 일주일 전 정도에 했거든요. 보면 세계경제 성장률 올렸고 미국 0.9 올렸고 유로는 약간 깎았습니다만 유로는 이제 나라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뭐 일본 좀 깎았지만 중국 좋아지고 인도는 확 올라가고 뭐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 말에 우리가 2024년을 앞으로 내다보았을 때보다 막상 2024년을 들어와서 한 5개월 정도 지나 보니까 네. 뭐 경제가 생각보다는 잘 버티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쨌든 간에 금리는 이제 내려가는 방향일 거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도 굉장히 큰 안도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좋아진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뭐 저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워낙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잘 되고 있고 최근에 모디 정부 이제 삼선하면서 네. 어쨌든 간에 모디 정부 경제 성적이 계속 좋았던 거 그쵸. 있고 뭐 그런 인도는 그런데요. 미국은 생각보다 지금 생산성이 좀 오른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코너에서도 잠깐 박정훈 팀장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그 닐 카시카리가 한 얘기 중에 하나 있잖아요. 미국 중립금리가 올랐을 수도 있다. 단기 중립금리가 올랐을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시장에는 안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되거나 금리를 인상해야 돼야지 충분히 제약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로 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중립금리가 만약에 그렇게 올랐다면 왜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건 결국 생산성 부분이 큰 것 같거든요. 생산성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죠. 생산성이 올라가서 네. 중립금리가 올라간 부분이 있거나 왜냐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면 중립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최근에 미국이 어쨌든 국채 발행이 계속 늘면서 국채 발행이 많이 되면 어쨌든 중립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뭐 하나는 좀 안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좋은 소식일 수 있죠. 그런데 네. 어쨌든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은 확실히 최근에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 보니까 좀 잡히는 것 같긴 해요. 결국은 그게 제일 큰 부분 아닌가. 거기다가
코로나 때 이제 막혀 있던 어쨌든 간에 노동시장의 수급들이 조금 완화되는 부분. 그 얘기 들으셨죠? 1년에 불법 이민자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몇만 명인지 아세요? 작년에 몇만? 300만. 300만이요? 300만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대구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많아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막 시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는 게 그래서 최근에 정치적으로도 되게 재밌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불법 이민자 반대를 누가 할까요? 공화당에서 많이 할까요? 민주당에서 많이 할까요? 공화당에서 공화당이 하죠. 많이 하겠죠. 네. 근데 주로 기업을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중형 기업들을 누가 많이 경영할까요?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이 할까요? 민주당이요.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이 공화당이요?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분들이 오히려 최근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네. 더 조금 오히려-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대요. 왜냐? 이분들은 들어오면 불법 이민자라서 좀 노조를 못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 비용이 싸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슈가 다 지금 맞물려 있어서 노동시장의 수급이 좀 풀린 부분도 있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등등등 해서 어쨌든 미국 경제가 제일 견조하게 버티는 것 거기다가 AI발 뭐 요게 이제 전 세계 경제의 성장의 견인차를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다른 나라별로 조금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게 AI와 불법 이민자다.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게 꼭지를 오늘 또 썸네일 그렇게 불법 잡으실까봐 약간 걱정되긴 불법 하는데. 이민자가 미국의 경제를 살린다. 네, 미국에 대구 하나가 생겼다 작년에. 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노동력이라는 게 엄청난 강력한 무기라는 거를 그렇죠. 체감을 하네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절대적으로만 비교해도 우리는 노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죠. 경제 성장이나 뭐 그에 못지않게 주식 시장도 워낙에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러한 노동의 값싼 노동력의 네. 이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은 계속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공화당에서 반대해야 되는데 또 공화당 쪽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또 우호적으로 바뀐다라고 네, 한다면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올해 11월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들 네. 사실 뭐 어쨌든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불법 이민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연초에 우리가 올해를 시장에 대한 전망을 했던 것과 지금을 보면은 되게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던 가장 큰 원인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노동 인구에 대한 변화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어쨌든 간에 변화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보이는 건 주사 맞기 전엔 주사가 되게 아플 줄 알았는데 막상 맞아 보니까 생각보다 맞을 만하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맷집이 세진 건 아니고요. 맷집이 세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 맷집이 세진 게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뭐 생산성이 올라간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미국 경제가 잘 버티는 게 어쨌든 올해는 되게 큰 버팀목이 돼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뭐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 말씀드리면 연초 시장 전망과 올해 뭐 전반적인 흐름은 고금리 유지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은 미뤄지고는 그렇죠. 있지만 그게 미뤄진다는 얘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미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경기 탄탄. 그리고 경기 탄탄이란 게 어쨌든 간에 미국이랑 한국이랑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양상이 좀 다르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급 요소 예를 들어서 막 식품 가격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 올라가고 김값이 최근에 또 올라갔죠. 김값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랬는데 미국은 지금 수요발 총수요발 인플레이션이니까 수요까지 들어가요. 이걸 이제 금리로 잡는 건데 그러면 이게 잘 안 잡힌다는 건 결국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강하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수요가 어떻게 강할 수 있지? 노동시장이 강하고 네. 임금이 잘 나오고 있고 그쵸. 이러니까 그렇다라고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선순환을 하고 있는 거네요. 선순환인데 이게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 도대체 언제 할 거야라고 보면 네. 이게 약간 악순환일 수는 있지만 이걸 악순환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세상에 악순환 아닌 게 어딨나 싶기도 한 거죠. 학자의 관점에서 이게 금리 인하를 시장이 다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조가 계속 작년부터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러한 고금리의 고착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우리가 이제 계속 뭔가를 경험을 하면은 그게 익숙해지는 그런 구간이 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고금리가 고착화된다는 네. 걸 생각해 보면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다 아시는 그림이에요. 전혀 새롭지 않은 그림인데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언제부터 제가 일부러 그려놨냐면 1990년부터 그려놨어요. 90년대부터 네, 왜 지금까지? 그렇게 그려놨냐 하면 보통 저희가 30년 정도로 한 세대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혹은 지금 그
자산운용사 CEO들 분들이 언제 액티브한 플레이였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90년대 초반에 액티브한 플레이였을 거예요. 그때 막 시장에 들어오셔서 막 이제 시장에서 막 자산을 한번 운용해 보시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90년대 이후 한 세대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요거를 어디서 끊으시면 되냐면 2020년 코로나에서 끊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끊으시면 되냐면 잘 보세요. 90년부터 2020년까지는 내려오는 트렌드였어요. 그러네요. 그건 뭐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 본드 마켓에 계셨던 계속 인하하는 세상에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드바이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금리가 인하하는 방향에서 계속해서 네. 경험을 쌓으셨던 분들이. 근데 이제 천지가 개벽해서 2020년 이후로 트렌드가 확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실 최근에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됐던 적을 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여쭤보신 것에 대한 뭐 저의 대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론 금리가 단기적으로 올랐던 구간이 있지만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금리가 올랐던 것은 우리도 이제 처음 경험을 해보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처음 경험해 본 것에 있어서의 계속 뭔가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제대로 적용이 되고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아니, 시간도 필요하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어떤 회사에 뭐 지금 사회이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네. 그 회사에 뭐 자산운용사예요. 근데 자산운용 파트 두 파트가 실적이 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어떤? 운용하는 파트는 올해 네. 너무 좋고 요즘이 실적 평가 기간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 평가 하시는 분이랑 제가 만나서 얘기를 네네. 해봤더니 너무 힘드신 부분이 이 주식 파트는 너무 좋고 네. 채권 파트는 조금 안 좋아서 그쵸.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우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딱 그건 것 같아요. 냉탕과 온탕이 지금 시장에 섞여 있고 그러면 이제 본드마켓 쪽에서 냉탕은 왜 생겼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큰 흐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지금 기조가 다시 이제 금리가 그동안에 30년 가까이 이렇게 인하 기조였다면 앞으로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데 네. 저희가 이 그림을 일부러 90년에 끄는 게 90년 바로 전에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준비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저번에 2주 전에 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다가 말씀을 그때 네. 핀트가 안 맞아서 못 드렸던 부분인데 네. 이겁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게 1990, 70년대 말입니다. 네. 여기 제가 위에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음영으로 처리해 놓은 부분인데요.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냐면 통화 정책으로 보면 폴 볼커가 들어와서 나 인플레이션 무슨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잡겠다라고 얘기하고 네. 다녔던 그때였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때 또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인플레이션 잡는데 가장 마지막 구간에서 8년, 9년이 걸렸던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대충 한 20% 피크를 쳤던 1970년대 말에서 한 5% 밑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진짜 한 8, 9년이 걸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때 연방 기금금리 보세요. 그것도 한동안 꽤 높게 유지됐었잖아요. 네. 그럼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저희가 삼을 수 있는 벤치마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이랑 묘하게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다음 그림이에요. 특징일까요? 이게 프란체스코 비앙키라고 하는 지금은 존스 홉킨스에 있는 나름 대가인 경제학자가 쓴 2012년에 꽤 경제학 탑 저널 중에 하나에 나온 페이퍼의 결과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미국의 1955년부터 한 2007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대충 언제 어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조합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그 조합이라는 건데 위에 그림의 조합은 뭐냐면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했고 재정 정책은 재정 건전성에 신경 써서 좀 국채 같은 것들을 잘 잡으려고 했던 그 시기예요. 네. 재밌는 건 밑에 식인데 뭐냐면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는데 재정 정책은 국채 발행을 막 하고 그거를 좀 그 국채 발행을 잡으려고 안 하고 그냥 좀 마음대로 썼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언제냐면 딱 겹치죠. 1980년대 초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때가 지금이랑 요즘이랑 비슷한 느낌 안 드세요? 요즘 최근에 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열심히 잡으려고 하는데 재정 정책은 미국에서 되게 그냥 쓰려는 거 다 쓰고 있다. 좀 보조금하고 IRA하고 등등등해서 막 쓰고 네. 있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이때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그림에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힌트가 있는 거죠. 미국의 GDP 대비 그 국가 채무 비율이거든요. 1980년대 이전에는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트렌드였습니다. 네. 근데 80년대부터 꺾여서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바로 저 때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최근이 예전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오래 걸리는 시점이 예전에 있었다. 네. 그것이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였는데 우리는 보통 그때는 폴 볼커가 들어와서 통화 정책이 바뀌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왔다라는 스토리만 기억하지만 네. 잘 생각해 보면 이때 재정 정책은 생각보다 확장적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있어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약간 엇박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과연 이제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열심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재정 쪽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런 얘기 정도의 스토리가 좀 있었어요. 그럼 저때 저렇게 흐름이 보였을 때 주식시장은 어땠나요? 주식시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네.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전에도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최근 기간에 저희가 1990년 이후로 미국이 금리 인하 5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중에 4번은 뭔가 경제 위기가 생겨서 한 금리 인하고 한 번만 199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금리 인하만 금리를 서서히 내렸던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가서 했던 금리 인하인데 그때는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이번에 금리 인하 기가 결국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는 그러면은 그냥 허무맹랑한 생각은 아니네요. 사실 최근에 너무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단기간에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다 보니까 물론 뭐 기업들 실적 좋다 그러고 계속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들도 밀려 들어오고 있고 하는 그런 좋은 상황이 있지만 뭔가 이제 올라서 불안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불안감은 좀 덜어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미국장을 생각해 보면 왠지 그냥 느낌이 아직 물이 다 차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저도 좀 있어요. 있고. 물이 얼마큼 찬 것 같으세요? 제 느낌이요. 근데 네. 저는 아시죠? 주린이고 네. 제가 경제학자 관점에서. 제가 주식에 대해서 예. 얘기하는 걸 듣느니 네. 하여튼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예. 의사에게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물이 제 생각에는 75%도 오. 안 찬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의 특징을 정리한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 경기를 계속해서 이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이런 비미국의 경기가 또 다행히도 회복을 보이고 있고 이 가운데 서비스업이 둔화되는데도 제조업이나 또 물동약이 회복되고 있고 또 경기보다 강한 기업의 이익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이런 딱 4가지 특징을 딱 맞물렸던 뭐 70년대 아까 이제 통화정책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4가지 특징이 있었던 시기 혹시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시기가 딱 맞는 처음이다. 거는 이런 거 없더라고요. 처음이다. 없더라고요. 보면은 다 뭔가 안 좋은 거 같은 거를 좋은 거를 덮고 좋은 게 더 올라가고 너무 다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걸 소화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놀라워요. 사실 그 작년부터 작년 초고 재작년 연말부터 네네. 뭐 미국의 그런 중소형 은행들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뭐 몇몇 은행들은 파산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얘기도 쏙 들어갔고요. 예, 그거는 어쨌든 간에 방파제를 이제 어쨌든 정책 당국이 높게 쌓은 네. 것도 있고 등등등 한 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여기 나와서 그런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지방은행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때 연준에서 뭘 했냐면 지방은행들 문제 생기고 실리콘밸리 뱅크 막 망하고 그러니까 연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 원래는 연준에서 이제 국채만 사주잖아요. 네. 근데 국채랑 준하는 거 아무거나 들고 오면 우리가 돈 줄게. 마켓밸류로 사주는 게 아니고 파밸류로 액면가로 사줄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켓밸류가 떨어져 있으니까 파밸류로 사줘야지 더 많이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쪽 전공하시는 고위 관계자가 미국에 가셨을 때 그 정책을 실제로 하셨던 분을 만났대요. 인터뷰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네. 물어보셨대요. 왜 그러셨냐고. 왜 그거를 그때 마켓밸류가 아니고 파밸류로 이렇게 굳이 국채도 아닌 걸 사주시려고 하셨냐고 했더니 그 미국의 통화정책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번역을 하면 많이 주고 싶었어요. 라고 너무 얘기했대요. 감정적인 거 아닙니까? 진짜로요. 많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네. 결국은 저희가 2007년 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얻게 된 교훈 중에 하나는 금융시장이 망가져서 경제 전체가 얼어버리는 그 코스트가 금융시장을 뭐 모럴 해저드가 있고 등등등 해서 네. 문제가 생긴 이런 코스트보다 훨씬 크더라라는 아.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방파제를 쌓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결국에는 그게 미국 전체 경제를 위해서 그렇죠. 내린 그렇죠. 결정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잘 시장을 버티게 해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여기서 그 3프로에서는 최근에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얘기하시는데 네. 잘 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상업용 부동산이 하도 공실이 많아서 네. 주거용으로 바뀌고 있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네. 그 안 터지는 이유도 정부에서 뭔가 또 많이 주고 싶어서 뭘 주나요? 뭐 그런 것도 있을 네. 것 같고요. 상업용 부동산이 왜 그렇게 터지지 않는지는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좀 알아보고 싶은데 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금융에 대한 정책들이나 정책적인 스탠스나 이런 것들이 다 저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미국 경제는 이렇게 휘청일만 하면은 정부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정부가 많이 도와줘서 지금 정부 부채가 사상 최고로 올라갔는데 그건 괜찮나요? 당연히 안 괜찮겠죠. 이게 결국은 뭘로 돌아가는 네. 논리가 되냐면 앞으로의 금리가 저금리의 사상에 올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 국채가 너무 많이 풀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결국 금리 상승의 효과, 그러니까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 국채, 특히 뭐 10년물 국채나 이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잘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게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정부 국채 발행량이 이게 심상치 않은 거 때문이죠.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빚을 낼 수 있는 것도 네. 능력이라고 하면 그쵸. 미국이 가진 능력은 결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능력과 전 세계 G1 컨트리라는 능력과 그러니까 왜 아까 제가 이제 또 오늘 논리가 자꾸 돌아가는데 왜 전 세계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그렇게 국경을 넘으려고 불법으로라도 하겠어요. 결국 거기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안 좋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슈는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막아내고 또 막아내고 그렇게 계속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지금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딱 한 말씀만 첨언을 하고 싶은 건 네. 찌꺼기를 저희는 항상 생각해야 될 찌꺼기요? 거예요. 어떤 찌꺼기요? 저희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항상 뭐 공해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물 하나 짓는다고 하면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아 건물 참 잘 지었네 멋있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갔던 수많은 뭐 예를 들어서 폐기물들. 폐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빚을 막 내서 성장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이것들의 부작용은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나타날게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채 수익률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그러면 금리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디게 떨어질 수도 네. 있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를 더 이상 이제 갖지 않으려고 하면 국제 금융 시장의 교란 같은 것도 이제 생길 수도 있고 자금의 대거 이동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한데 네. 사실은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요즘은 제일 쓰기 조금 꺼려지는 표현이 장기, 롱런이라는 표현입니다. 롱런 왜요? 제 마음속의 롱런이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롱런은 보통 뭐 10년, 20년, 30년 이런 기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파이낸셜 마켓에 제가 뭐 3%도 종종 나오고 하다 보니까 파이낸셜 마켓에 계신 분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한테 이제 10년, 20년, 30년은 없는 세상이고요. 없는 세상이라는 거는 그분들한테 롱런은 6개월, 그분들한테 롱런은 3개월인 거죠. 개념이 완전 다르군요. 개념이 완전히 예.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경제학자로서 이거 좀 조심해서 써야 될 표현이 롱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롱런 하셔야 됩니다. 해서 10년을 보시는데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면 롱런 6개월 정도는 괜찮겠구나. 제가 다음, 그러니까 날씨가 좀 선선해지기 시작할 때 여도원 앵커님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제가 롱런 한 겁니다. 네. 주식 시장의 용어로 따지면. 아, 그렇습니까? 네. 하반기에도 어떻게 좋을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는데 네. 뭐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차별화는 더 심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주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좀 그런데 네.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도 계속 회복이고 중국도 회복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네. 하반기에는 국가별로 이런 차별화가 조금 더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위쪽에서는 저희는 빼놓고. 뭐 그거야 우리나라 그렇죠. 빼놓고. 그리고 이제 뭐 통화 정책은 점점 차별화될 거고 네. 그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저는 유럽이랑 중국은 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아직은 생각해요. 아니다. 아직은 반등해서 바닥 쳤다라 그러니까 바닥은 쳤겠지만 얼마나 빨리 올라오느냐는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미국은 견조할 것 같고요. 일본은 생각보다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권역별로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질 수도 있겠지만 워낙 미국만 지금 투애니원 선생님이어서 내가 네. 제일 잘 나가 이 어. 선생님이셔서 네네. 나머지 투애니원 말씀하신- 투애니원 선생님이셔서 아, 세대가, 예, 네네네 좀 투애니원. 옛날이시죠. 아니 저 사실은 뭐 좋아합니다. 비슷하죠, 예. 예, 예. 민지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데 사실은 연말로 갈수록 방향성 자체는 좀 더 핑키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는 좀 더 네. 핑키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 핑키. 예. 좀 더 낙관적으로 보는 핑키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생각. 저희가 핑크빛 전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핑키하다고 얘기한 거죠.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 그러면은 뭐 주식 시장도 여전히 좀 핑키하고 네. 뭐 채권은 어떨까요? 채권도 어떻게 좀 바닥을 확인한 것 같긴 채권은 한데.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은 게 저는 약간은 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또 뭐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냐 하면 11월에 대선 결과, 미국 대선 결과랑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과연 그 프레지던트 오피스를 차지하느냐인지도 조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누가 차지를 해야 채권 시장이 좋은 거죠? 뭐 저희가 보기에는 뭐 당으로 보면 공화당이 차지하는 게 뭐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맬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지금 보면 사실 감세 이런 거 하기 시작하면 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 감세하고 뭐 이러기 시작하고 네. 하게 하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트럼프 후보가 되는 것이 과연 미국 국채 시장이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도 어쨌든 간에 보조금 주고 이렇게 IRA 하고 이런 거 여러 개 하면서 어쨌든 쓸 만큼 지금 쓰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당분간에 미국은 조금 빚을 내서 경제가 버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은 앞서서 그 자산운용사의 그 성과 평가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주식 쪽 투자하는 쪽이 훨씬 월등히 좋았고 채권 쪽이 안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도 좀 그러면 그런 비슷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겠네요. 올해 내로는 적어도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약간 그런 흐름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간에 뭐 연준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것이 내려가더라도 서서히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급격하게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금리가 서서히 내려가는 구간에서 벌어졌던 고금리가 유지되다가 금리가 서서히 내려가는 구간에서 벌어졌던 일을 생각해 보면 보통은 자산 시장은 나쁘지 않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주식 시장은 정말 괜찮았었던 게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식 시장은 계속 괜찮을 것 같은 가능성이 크고 채권 시장은 지금 어쨌든 간에 금리가 좀 천천히 떨어지면 채권 시장 부담은 계속해서 갈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쪽 가격이 요즘에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뭐 구리나 은 같은 경우에는 그 AI를 필두로 한 이제 전력 관련해서 그 이제 부품들로 싹 올라가고 경기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한데 원자재 가격 동향 보시면서 어떤 좀 힌트나 시그널을 좀 보셨어요? 이제 뭐 금 가격 최근에 많이 올랐고 네. 은이나 구리도 다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더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근데 앞으로 좀 봐야 될 게 금 대 은 비율, 가격 비율, 금대은 비율. 금과 은의 가격의 비율. 네. 그러니까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면 어느 네. 게 더 빨리 오를 거냐 이런 것 좀 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근에는 은이 조금 더 빨리 올랐죠. 그러니까요. 그 네. 트렌드가 얼마나 갈 건지가 조금 관건인 거에 어쨌든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의 수단이기도 한데 네.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는 점점 줄어들 거고 경기는 지금 저희가 오늘 얘기한 뭐 제 얘기를 믿어주신다면 올 하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가장 위험한 구간은 빠져나가서 슬슬 전 세계 경기는 조금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제 그 테이크업하는 방향으로 갈 거면 그러면 이제 은 수요나 구리 수요는 좀 늘 거고 더 많이 늘 거고 금 수요는 상대적으로 좀 덜 늘거나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는 금보다는 은 가격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구리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도 은이거든요. 네. 예, 은 가격의 네. 상승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마지막에 있는 또 아재 개그로 마무리를 입장에서. 해주시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자금 이동이 되고 있잖아요. 국내 ETF 투자를 보면은 그 수익률도 그렇고요. 많이 사는 그 규모도 그렇고 미국 쪽에 엄청나게 자산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쪽 투자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당연한 들고요. 건데.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좀 금융회사에 높으신 분들이 뭐 모여서 하시는 자리에 이렇게 딱 뒤에서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뒤에서 참석을 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짬이 안 되니까 앞자리 네. 제가 무슨 어디 금융지주 회장님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들었는데 주로 제기하시는 얘기들이 우리나라 너무 단타 중심으로 이제 돼 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할 인센티브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좀 장기 투자할 인센티브를 만들어야지 기업도 조금 더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걸 이제 자꾸 미국 시장에서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시장은 우상향하니까 김치독에 김치 묻어두고 1년에 한 번 꺼내보면 김치가 불어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미국 시장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그냥 평행선이니까 수익이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스킴을 짜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뭐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 시장 관계자나 아니면 금융 당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저희가 뭐 밸류업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밸류업에 대한 본격적인 프로그램들 조금 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나와줘야지 또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 조금 반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국내 증시가 꼴찌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허 교수님 오신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꼴찌에서 벗어나려면 1등은 바라지도 않고요. 꼴찌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 밸류업 말고 밸류업만 우리가 또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밸류업 말고는 어떻게 또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위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밸류업이란 단어가 워낙 좋아서 네. 밸류업이 마치 지금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식의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중에 한 10% 15%라고 해요. 일부다. 그러면 그거 말고도 아주 많은 정책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고 나오고 있고 뭐 이미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뭐 PBR 문제로 가보면 왜 이렇게 PBR이 낮냐? 그러면 PBR이 낮은 이유가 다 우리나라는 다 해당돼요. ROE 낮다. ROE 변동성 크다. 지배구조 조금 문제 있다. 주주 환원 약하다.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뜯어고칠 부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갈 길은 멀지만 어쨌든 간에 하겠다는 정책의 의지에 불은 붙은 상황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방향이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저희가 그것에 실제로 효과를 체감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방향성이 그쪽 방향이다라는 것은 뭐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믿음의 주식시장, 믿음의 한국 경제. 사실 처음에 이제 미국 주식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가장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고 우려하시는 한국 시장은 과연 언제 어떤 이유로 우리가 좀 이렇게 밸류업이 될 수 있을까,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장사가 잘 되려면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만큼의 뭔가 구색을 잘 갖춰놓고 그에 맞는 좀 가격대도 있어야 되는데. 소비자들,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살만한 가격과 살만한 제품들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우리나라 생각이 분들이 들어요. 외국에 바이코리아 하러 이제 우리나라 것 좀 사세요. 우리나라 주식 좀 네네. 사세요. 이렇게 세일자로 가시면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네부터 사. 왜 우리한테 와서 팔어라고 너네라고 한다면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 네네네네. 뭐 연기금 네네네네. 비롯해서 또 국내 개인 투자자 맞습니다. 분들을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거겠죠. 우리부터 사야 되는데 우리가 사지 않는 시장 과연 어떨지는 뭐 같이 노력해야죠. 기업도 정부도 우리도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또 교과서적인 얘기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서강대학교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수요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3프로 TV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들으실 텐데, 보시고 들으실 텐데, 여러분들 3프로 TV에 다양한 컨텐츠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3프로 앱을 다운받으시면 프리미엄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끊김없이 들으실 수 또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자료들도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